지난 2007년 11월이었죠. 그때 발생한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역의 지열 발전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책임과 보상을 놓고 줄 소송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또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게 재작년이군요. 그렇죠. 2017년 11월에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포항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당시 진도 5.4였고 부상이 118명. 네.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민관 합쳐서 850억 정도로 맞아요. 이제 추산이 됐는데 어제 이제 촉발 지진이었다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진이 어쨌든 이게 인재로 밝혀졌기 때문에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핵심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기와의 소송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실 이런 재해가 자연재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가 없겠지만 인재라고 한다면 그 인재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주도해서 또 그 개발 내지 탐사업체 넥스지오가 이제 주체가 되고 거기에 서울대학, 포스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피해자들께서는 정부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체들을 상대로 정부 소송을 제기했을 걸로 보이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된 데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또는 그 과실이 있는 것이 어느 주체냐 따라 가지고 각자 그 분담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체가 굉장히 좀 얽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한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에 좀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배상을 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주체로 보였던 넥스지오는 이미 그 지난번 그 지진이 나서 모든 영업이 중단이 됐고 법적 그 화의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일반 피해자들로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액수에 상당히 적은 액수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파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뭐 파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상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 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앞서서 했으니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과실이 있는 주체들 간에는 정부가 알아서 뭐 구상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라 아마 그렇게 지금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그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넥스지오 측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책임을 얼마만큼 물어야겠냐가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넥스지오가 가장 큰 비율인가요? 넥스지오가 사업의 주체니까 이제 그 넥스지오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가 있는데 또 한편 이렇게 보면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데는 미소진동 계측 시스템을 만들었답니다. 미소진동이라는 게 이제 거기다 물을 부어넣어서 그 밑에서 그 땅 밑에서 뜨거워진 물이 다시 올라오면 그 올라온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압력때 생기는 진동을 계측한 게 그렇죠. 연구원이었군요. 그다음에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시추의 최적화 방안 이런 것도 또 검토했거든요. 그러면 시추나에 구멍을 뚫는 거 아닙니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물을 넣는 거니까 이게 시추하면서 결국에는 그 지하에 얕은 안반을 뚫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어느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피해자들은 이런 그 주체들 상대로 해서 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는 했지만 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서 책임을 못 진다는 건 치열한 서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허가를 내주고 강행을 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넥스지오는 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컨소시엄 업체들은 이번 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책임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부 책임 얘기하셨는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1년 전에 2009년이었죠. 그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지질 유발 논란 때문에 폐쇄됐다는 그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런 가능성을 좀 고려하지 않았냐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 보험도 가입이 돼 있는데 이번엔 보험이 안 돼 있죠. 보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책임다는 국민들 세금으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친환경이라 해서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그런 힘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태양광, 네. 뭐 풍력 발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 지열 발전의 경우에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네. 우리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지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술력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한 기술력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어제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유발 지진, 뭐 또 촉발 지진, 뭐 이런 뭐 차이에 대해서 계속 뭐 언급이 나왔고 보도를 그렇습니다. 해드렸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도 어떤 배상에서의 좀 뭐랄까요, 좀 책임에 좀 차이가 좀 상당히 생길 수 차이가 있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단의 말을 빌리면 예. 유발은 직접적으로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렇죠. 것이고 촉발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트리거, 총탕 땡기듯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나쁜 결과에 대해서 기여한 정도가 네. 얼마나 되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단 얘기는 멀쩡한 땅에서 그렇게 지열 발전을 하다가 이게 지진이 났다고 한다면 그건 100% 이제 그 유발이지만 예. 거기 지층이 좀 불안정한 데다가 지열 발전을 시도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촉진이 됐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왕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의사 수술을 잘못해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기왕에 있던 거를 쳐서 100% 책임을 안 묻고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든요. 책임 감면제도라고 하는데 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연 조사단의 말대로 이런 그 과실이 100%가 아니고 그 유발이 아니라 촉발 정도로 한다면 그 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감면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따지는 주체는 어떻게 누가 이걸 또 산정을 해야 될까요? 결국엔 소송에 들어가니까 법원이 이제 판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쉽지 않겠네요. 이번 소송은 아마도 피해자들이 이런 업체를 생각 다 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누가 몇 프로 책임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책임은 얼마고 그중에 몇 프로를 부담해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구체적으로 각 업체들 간의 그 책임 비율에 관해서는 뭐 구상권 그 청구 소송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소송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나눠질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가수 정준영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예. 먼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입장문을 읽었는데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준영 씨의 법원 출석 장면 함께 보셨는데요. 9시 35분경이었고 낮 12시 17분쯤에 나와서 지금 이제 서울 종로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유치장에서 그렇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글쎄, 그 2016년도에도 그때 무혐의 받았을 때도 본인이 뭐 뉘우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속마음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건 틀림이 없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피해자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죄로 정준영하고 사귄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죄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로. 더더군다나 예. 정준영의 카톡을 보면 사귀는 척 하면서 좀 더 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비열하고 그야말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악질적인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자를 그야말로 저 여우나 늑대가 숨었다가 텁치듯이 먹이를 텁치듯이 여성을 누리게 내지는 먹이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여성들이 뭐 이번에 공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평생 동안 깊이 반성하고 네. 다시는 연예계 생활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것이 일반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죠. 또 저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한류에 대해서도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자숙하고 조용히 사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구속 여부 오늘 나오잖아요. 어떻게 좀 예. 예상하고 계세요? 구속을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어떻게 뭐 된다 안 된다보다 그냥 되는 쪽으로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되지 되겠죠? 않겠습니까? 예. 저런 걸 구속을 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증거는 이미 뭐 카톡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 피해자들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네가 원해서 했다 그래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죠. 도망은 못 가겠죠.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을 따져보면 구속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그 앞서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호 대표의 경우에는 모르 정확하게 네, 마약을 유통하고 또 그 흡입한 구속을 그 안 한 사유가 영장 발부 안 한 사유가 뭐 저 도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 구속하기에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성이 없다. 또 본인이 다투고 있다, 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문호 대표는 마약 혐의로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판사님이 보실 때 본인은 안 했다 그러고 그럼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수사가 충분히 돼서 이 사람이 마약한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주나 증거인멸도 그렇지만 증거가 확실하게 혐의가 확실하게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될 가능성은 거의 그러니까 크다고 유죄가 봐야 되는 나올 거죠. 100%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소위 입증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그런 정도 생각은 들어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네. 아마 그 1차 영장 신청 당시에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또 3년 전에 이른바 이게 그 뭐 TV에서도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그 단어였죠. 예. 황금폰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던 의혹을 받고 있죠. 정준영 측의 변호사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요. 이때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게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하다고 거짓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3년 전에 이제 그 동영상에 있는 여성 피해자가 고소를 했죠. 예. 고소를 했는데 정준영 측에서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휴대폰을 내놔라 그랬더니 고장 나서 맡겼다. 또는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럼 네. 당연히 그 휴대폰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파일 다 열어봐서 지워졌더라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가 더 조사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예. 그 담당 변호사가 업체에게 의하면 이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담당 경찰관은 그 업체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네가 그냥 복구 안 되는 걸로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거든요. 조사하는 경찰관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직무유기로 입건이 됐고 또 담당 변호사는 그렇게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닙니까? 사실 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FT 아일랜드 전 멤버죠.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에 예.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경찰관 같은 경우는 거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성립이 되죠.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도 처벌이 되고 네.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시도한 경우도 것도. 뇌물 공여 의사표시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처벌이 되죠.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을 그런 유혹에서 막아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최종호 씨 같은 경우는 뇌물 공여 의사표시로 이제 입건이 돼 있는 상태고 아마 그 담당 경찰관 조사를 하면 네.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 뇌물 공여 시도 같은 경우는 금액은 뭐 그렇게 상관이 없나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뭐 뭐 시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200이든 뇌물로 볼 1000이든 수 간에 있는 한 예를 들어서 뭐 그 100원짜리 커피 뽑아줬다. 그건 뇌물로 보기 어렵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적어도 그 법적 성격이 뇌물로 볼 수 있는 한 실제로 넘어갔건 아니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건 둘 다 처벌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 씨 얘기를 좀 해보죠. 뭐 많은 논란이 휩싸여 있는데요. 코카인을 투약하고 또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까지 한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승리가 부인을 했던 것과는 달리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데 일단 뭐 승리 씨는 이런 얘기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라도 받겠다고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겠어요? 거짓말 탐지기는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만능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뭔가 하면 이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혈압이 좀 올라가거나 심장이 더 뛰거나 네. 몸에 땀이 나거나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심박의 어떤 뭐 변화 같은 걸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는 몸에다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부착해서 하는 건데 철면피나 확신범의 경우에는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죄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놀래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이 긴장했다는 있거든요. 이유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이제 거짓말 탐지기 전에 무슨 뭐 감기약을 먹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예. 그냥 추측하는 자료로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고 해서 나는 뭐 무죄임이 밝혀질 거다. 그거는 좀 넌센스고요. 네. 이게 코카인 같은 경우는 또 발견이 안 되나 보죠? 투약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약한 거와 다르게? 보도에 의하면 승리 씨의 경우에는 모발 검사나 뭐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소변 검사는 한 며칠 정도 전에 마약을 했으면 나오는 거고 모발은 요즘은 우리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한 1년 전 거는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2017년도에 필리핀의 팔라완 섬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한 150 명을 불러다가 한 이틀 동안 아주 네. 그야말로 그 파티를 광란의 했다는 파티를 한 거거든요. 거죠. 광란의 예. 파티를 했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코케인을 했다, 거기서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코케인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검사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때 했더라도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 승리 씨가 지금 이 거짓말 탐지기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거는 농담이었다. 우리가 좀 허풍을 떤 거였다라면서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하는군요.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줄지가 궁금한데요. 그거는 본인들 주장에 불과하고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허풍을 떨었다면 이분들 직업이 무슨 뭐 개그맨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개그맨끼리도 얘기할 때 무슨 그렇게 개그로 합니까? 진실되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건 이제 부인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변명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는 없을 걸로 보이고 결국엔 그 주위 참고인들 조사를 하면 진실 여부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일인데요. 저희가 뭐 항상 몰카 범죄가 얘기 나올 때 숙박업소에서 뭐 몰카를 설치했다 이런 사건을 저희가 주어본 적이 있었는데 숙박업소 객실에다가 이거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를 해서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촬영을 했고 이것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방송까지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니까 투숙객 1,600여 명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018년 11월 24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예. 이 영남하고 충청의 10개 도시에 숙박업소 30곳, 42개 방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라고 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어 이제 꽂는 데라든지 근데 했는데 이게 한 1mm밖에 안 된답니다, 렌즈가. 근데 거의 1mm면 안 보이지가 보이죠. 않는 거네요. 예, 그 틈새로 해놨는데 그걸
이제 그 무선 그 IP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중계를 하고 또 이게 좀 돈이 좀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전송을 해서 이렇게 돈벌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IT가 발전되면 인간에게 얼마나 이렇게 나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는 거?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뭐 물론 이렇게 불륜 커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이나 특례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이 전국 이렇게 배포나 반포 또는 전시하는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죄질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예. 상당히 엄하죠.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같이 거기 투숙한 사람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얼굴이 다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동 청소년 이용을 한 그런 촬영물이랑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우선 그래서 법정형도 높여야 될 걸로 보이고 또 현행 법정형 하에서도 최대한도로 처벌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 같은 거 받으면 공유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할 때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더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무슨 그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또 이렇게 몰래 찍은 것을 본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그렇죠. 그 지속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한 번 보는 그런 거하고 같이 볼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의유화할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유료 회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료 회원들은 그런 몰래 카메라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 아주 심한 부분을 별도로 중계를 해준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범으로 처벌하는 게 맞고 아마 이 경찰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 회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분이 97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 회원이 4,099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유료 회원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마땅히 막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정태원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